증상만 봐서는 사실 이걸 틱이다 틱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틱장애는 음성이나 행동,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틱이라고 하면 두뇌 발달의 불균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저핵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는 어떤 두뇌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뇌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직 두뇌 발달은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몸쪽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틱을 우리 몸에 어떤 불편감이 계속 쌓이고 있을 때 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어떤 소리나 행동을 틱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죠? 목을 불편하면 당연히 목을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특정 상황에서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틱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 불편감이라는 거는 정서적인 불편감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불편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그 증상이 갑자기 확 발현되고 우리 몸은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나타나는 반응을 바로 틱 증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틱 증상은 상체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체 쪽이 다리가 좀 불편하다, 다리가 실룩거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상체 쪽, 눈,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목, 어깨 이런 어떤 상체 쪽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틱은 이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조 증상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조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목을 자꾸 이렇게 불편하니? 라고 하니까 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목을 꺾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의식적으로 하는 틱인 겁니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꼭 그 동작이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조 증상은 이런 거겠죠. 이쪽에 뭔가 불편감이 자꾸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 봐서는 사실 이걸 틱이다 틱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심해지고 어떤 특정 몸 상태에서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틱 증상은 일반적으로 긴장될 때, 불안할 때, 내가 피곤할 때, 당연히 이제 그 핸드폰을 볼 때나 TV를 시청할 때, 그리고 집중할 때, 책 볼 때, 숙제할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심해지는 경향성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을 많이 쓸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긴장이 될 때, 몸이 많이 피곤할 때, 이럴 때 이제 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양상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간대에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틱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대중 없이 그냥 수시로 증상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건 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어떤 습관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를 보면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 치료다라고 이야기하죠. 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틱의 원인은 어떤 불편감이고 불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반응이 바로 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방적인 치료는 이런 불편감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의 어떤 원인을 치료하는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틱이라는 게 특정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 어떤 특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 개선적인 부분으로 치료를 도와주게 되는 게 바로 틱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불편감이나 어떤 체질 개선에 있어서는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신체적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경추 추나 치료, 그다음에 산소 테라피 치료 이런 치료들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틱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얼마나 먹어야지 틱이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겠지만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틱이 뭐 처음 생기고 발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뭐 짧게 한 달 정도 치료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뭐 최소한 2, 3개월 길게 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치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다 보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한약을 오래 먹는 게 혹시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니냐. 우리 아이가 한약을 오래 먹는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약재들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내 체질에 맞게 조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오래 먹는 것이 내 그 아이의 어떤 성장 받을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한약을 오래 먹는 게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잘 맞게 쓰면 문제가 없는 거고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독한 약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약을 많이 먹는 편인데 뭐 많이 먹을 때는 1년에 한 10달 이상을 먹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7, 8개월 이상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뭐 간 수치, 신장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표본이죠.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잘 먹으면 길게 먹는 게 무리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이제 틱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검사 하나요? 뇌파 검사 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 검사예요. 틱이 잘 발생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기질적인 부분, 체질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체질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맥파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긴장을 잘 할수록 긴장도가 높고 불안도가 높을수록 틱 증상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그 긴장도와 스트레스가 높은지 이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체열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외선 체열 진단이란 거는 내 몸에 열이 어디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이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열이 분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환이 안 되고 어느 특정 부위에 열이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열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의 몸에 어디가 긴장도가 높아지는지 이제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진맥을 하게 되는데요. 진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맥을 보면서 이렇게 뭐 내 증상이 뭐예요?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 맞지만 진맥은 사실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환자가 말했던 증상들 그리고 다른 어떤 검사들을 쭉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진맥을 해보고 정서적인 불편감이 있는지 그리고 체질적으로 어떤 아이가 기질을 정말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어떤 부분에 불편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장과 정신과약은 완전히 사실은 달라요. 양방과 한방은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병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어떤 세포 단위부터 보는 게 양방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한방에서는 거시적으로 큰 몸의 관점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는 방향도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일단 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튀고 있는 증상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게 되면 아이가 일상생활을 어떤 걸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증상을 일단 억제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련처럼 일어나는 증상들을 억제시켜주는 게, 증상을 억제시켜주는 게 바로 정신과 약물의 기본적인 효과예요. 그럼 한방은 억제해주는 효과가 없냐? 물론 억제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제들도 있는데, 그런 약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상을 일단 억누르는 것보다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주는 어떤 정서적인 불편감, 신체적인 불편감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약이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양약은 즉각적인 반면에 한약은 그 효과가 일어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있어.
약약 같은 경우는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한약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 개선에 어떤 재발 예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의 증상이 지금 너무 두드러져 가지고 주변에서 뭐 학교 가거나 혹은 뭐 기관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이러기가 조금 신경 쓰이신다고 한다면 정신과 약물을 같이 복용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신과 약을 통해서 증상을 조금 진정시켜서 아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서 거기에다가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내 증상의 상황 이걸 따져가지고 내가 효과적인 거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혈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증상별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눈 깜빡임이 많다라고 하면 이 눈선 양 옆에 태양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마사지 해주거나 지압을 해주면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입이 실룩실룩거린다든지, 입이 삐죽거린다든지, 입에 대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귀 앞에 그 턱관절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씹을 때 이렇게 그 턱관절에서 씹을 때 근육이 단단해지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협거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관혈과 협거혈을 지압해 주는 게 좋고요. 코를 킁킁거리거나 코를 실룩거린다고 하면 코 옆에 영향열이라고 있습니다. 영향열을 마사지해 주시면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을 좀 긴장도를 완화시켜주고 불안도를 낮춰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손 가운데 있는 합곡혈, 그 다음에 이 손목에서 한 3cm 정도 올라간 부위에 가운데 부위에 내관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관혈과 합곡혈을 눌러준다면 정서적인 불안도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장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틱이 잘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잘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체질적으로 심약한 아이들한테 틱이 잘생깁니다. 그럼 심약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좀 여린 아이들, 좀 소심하거나 잘 놀라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면 10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10을 받았을 때 5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0을 받았는데 20, 30으로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심약한 체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약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어야 재발 방지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떤 그런 체질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단순히 증상을 이렇게 억누르는 관점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런 치료라는 관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진료할 때 모든 환자분들한테 꼭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왜 좋냐? 우리가 뭐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 이런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이 왜 좋냐면 자, 제가 틱이 계속 불편감이 생기고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내 몸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운동이기 때문에 육체 활동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긴장이 해소되고 순환이 되고 어떤 그런 긴장이나 불안도가 해소되잖아요. 몸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달리기나 수영이나 줄넘기 이런 운동들과 같은 유산소 운동들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루에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다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신다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심약한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심폐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심장, 마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2부. 그래서 운동은 가능하면 틱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꼭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